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각종 진풍경도 벌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나오자마자 화장실 얼른 가라. 근데 5시간을 그대로 이제 정자석에 서니까 발바닥이 참 아프더라고요.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총선을 앞두고 얼굴 알리기 이벤트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총선 후보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각 당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라는 컷오프 명단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우선 추천 지역 선정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고강도 제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바닷길과 육로 등 사실상 북한으로 향하는 길목이 모두 봉쇄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국의 담담 타타와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국의 담담 타타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고성국의 담담 타타는 한밤을 마무리하는 깊은 밤 날선 토크를 표방하는 시사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지난 22일 밤 24분간 방송된 이것이 정치다, 박 대통령 임기 후반 국정 전망은 편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와 김태일 영남대 교수가 출연했는데, 고성국 박사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4대 구조개혁도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남은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중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다른 기존의 정부와는 달리 대통령 중심의 게이트가 없어서 비교적 청렴도가 높게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사회 통합 능력이나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안보 위기가 당분간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예정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태일 교수는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 평가도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일을 해내는 그런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행자는 출연자들과 함께 각 당의 공천 진행 상황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시작되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날선 대립을 보였던 이한구 위원장 앞에 앉아 시험을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의 발언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당대표가 면접을 보는
진풍경을 보여주어야 바람직할 것인지 예외로 해야 할 것인지 여러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두 출연자가 김무성 대표가 공관위 위원들의 면접에 나서는 것은 희화화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성국 진행자가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는데 진행자와 출연자가 옳고 그른 차원에서 토론과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야당 쪽으로 전개됩니다. 고성국 진행자가 묻습니다. 컷오프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 통보가 진행되는데 결국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승복하고 정계 은퇴를 하거나 이번 총선에 한해 불출마 선언을 하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겠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습니까? 이럴 경우 집단 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일 교수는 컷오프 항목의 평가 항목과 지표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합니다. 최동주 교수는 과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50% 물갈이가 가능하냐면서 목표치는 3선 이상 의원의 50% 물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전망합니다. 이날 프로그램의 자막 구성과 노출 시간을 분석해 보면 23분 42초, 그러니까 약 24분의 방송 중에서 7분간 노출된 박 대통령 임기 후반 전망과 관련된 자막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관련 자막이 약 11분간 방송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관련 자막이 합쳐서 약 6분간 노출됐습니다. 즉 여당 쪽에 배당한 시간이 야당에 배당한 시간보다 2배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 대한 시간은 1분 남짓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여야 간 내 뉴스를 다루는데 이퀄 타임 룰, 그러니까 공평 시간 규칙은 없어졌습니다. 여당이 1분 방송을 하면 야당에 대해서도 1분 방송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국의 담담 타타와 같이 진행자의 비중이 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행자가 공동 좌담의 당사자가 되느냐 아니면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물어보고 또 짚어보는 앵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밀도가 달라지고 긴장감이 달라집니다. 이날도 새누리당을 다룬 11분간은 고성국 진행자가 출연자 역할을 하는데 그쳐서 조금 느슨해졌고 후반에 일문일답식으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고 정리해 나갈 때는 속도감과 중량감이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성국 박사와 연출진은 한번 음미해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고성국의 담담 타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백나리의 이슈 저격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정치부 여기자 백나리가 전하는 이슈 저격 중에서 지난 23일 오전 9시 50분부터 12분 33초 동안 방송된 이슈 저격 갤럭시 S7 G5 진검 승부편을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뉴스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 포맷을 도입해 아침 시간대 뉴스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컨셉트대로 아주 상쾌하고 명랑하게 화제와 이슈를 파고드는데 이날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출연해 아주 뛰어난 입심을 자랑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즉
MWC에서 발표되고 외신들의 주목과 호평을 받은 갤럭시 S7과 LG전자의 G5 소식은 오랜만에 듣는 즐거운 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백나리 기자가 신이 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G5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저마다 성능과 디자인이 강화가 됐는데 스마트폰의 한계를 벗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스마트폰,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 속에서 얼마나 세계 시장 속에서 선전을 펼칠지가 관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도 즐겁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높고 밝은 톤으로 갤럭시의 특징, 업그레이드 정도를 설명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에 비즈니스로 가는 다리로 삼성페이와 VR, 즉 가상현실의 중간 매개체로 S7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실제 비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종관을 잡고 비행 연습을 하는 데서 이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가상현실의 유래와 가상현실을 통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 메탈 탈부착을 통해 모듈 형태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G5의 장점도 기분 좋게 전해줍니다. 기술적이고 매니아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증시에서 LG전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아주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경제평론가답게 LG전자의 주가가 저가 기준으로 볼 때 20% 이상 급등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로 이어질지 주목해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격해오는 중국의 샤오미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삼성과 LG의 선전을 응원해 주는 것도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의 낭보를 전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뉴스가 쏟아짐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뉴스 속보 자막들, 예를 들어 김무성 여야 선거법 처리 합의, 정의장 선거구 획정안 29일 본회의 처리, 정의장 선거구 획정 기준 선관위 송부,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사위 소집 요구 거부 등의 자막이 계속 나와 프로그램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한 중요한 관심 뉴스니 어쩔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화면에 VR 기어를 쓰고 아이스하키 선수가 된 느낌을 보여주는 영상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도 스포츠 관람에서의 가상현실의 장점 등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것도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백나리의 이슈 저격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혜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는 제목처럼 트렌드를 잘 반영한 주제를 예쁜 잡지처럼 구성했다는 느낌이 들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북유럽의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 다뤘는데요.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꼭 생각해봐야 할 주제를 재밌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 21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렌드 지금 여기는 블로그나 잡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재미있고 일상적인 주제를 젊은 감각으로 톡톡 튀게 접근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친환경 착한 에너지에 대해 다뤘는데요.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덴마크와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스웨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덴마크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의 모습과 항구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보여주면서 그 속에 자전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덴마크 시민들의 인터뷰를 많이 보여줬던 구성이 좋았습니다. Altså nu, jeg har jo cyklet hele mit liv, siden jeg var 4 år, ikke? Ja. Så det har altid været en naturlig del for mig. Så der er ikke noget med, at jeg skal stå og vente på en bus. Eller... Min mindste er 2, og hun sidder her. Men resten cykler. Resten Ja, cykler altid alle steder. 자전거 신호와 자전거 주차장, 세계 최초 자전거 고가도로까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잘 갖춰진 체계와 배려들이 돋보였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친환경적인 삶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잘 전달됐습니다. 코펜하겐 시장의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가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를 보여줬는데요. Der begyndte københavnerne at sige, nu er det nok. Københavnerne demonstrerede, vi havde over 150.000 stående ude foran rådhuset her, og demonstrerede for at få deres gader tilbage. De ville være i stand til at sende deres børn afsted, sikkert på cykel om morgenen. De ville være i stand til at bruge pladserne i stedet for at det var parkeringspladser, så ville de bruge dem til byliv.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인식 변화가 있었고 자동차에 부여되는 높은 세금, 체계적으로 갖춰진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역 난방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실제 지역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스웨덴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경험담을 들어보고 또 주택 지하의 기계실은 물론 지역 난방 회사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소 생소한 북유럽 지역 난방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r is coming here through this. Vi call it värmeväxlare. Ja. Vad det heter på koreanska vet jag inte. Värmeväxlare. Ja, värmeväxlare. Ja. 또한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연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두 국가 외에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다뤄지지 않았던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북유럽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상 속에서 실천해가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깊게 생각하고 배워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서 뜻깊었습니다. Vi skal have de sidste rester af de fossile brændstoffer ud af vores energiforsyning. Så det handler om i det hele taget at lave en omstilling, hvor vi bruger de vedvarende energikilder i stedet for fossile brændstoffer og andet, som jo enten forurener eller er med til at ødelægge vores klimaregnskab. 트렌드 지금 여기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트렌드를 전해주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논의가 동북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언론에서도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드 배치 논의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네, 사드는 미국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네.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주한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하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고도 4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만 이제 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물에 가까이 와야지만 요격이 가능한데요. 이 사드 미사일은 40km에서 150km까지의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먼저 사드 그리고 페이트리어트 두 차례 요격이 가능해지므로 그만큼 이제 방어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반발했는데요.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가 가진 미사일 요격 기능 때문이 아니라 이 미사일과 같이 들어오는 X밴드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 X밴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약 1,800km를 넘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을 넘어서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고요. 작은 그 공 크기의 금속 물체까지 감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레이더가 설치되면 이론상으로 중국이 중국 내륙이나 아니면 서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조기에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해 왔습니다. 네. 이렇듯 그 사드의 배치는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 뭐 여러 가지 이 분야에 걸쳐서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주한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협의라든지 뭐 요청이라든지 어떤 결정도 없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이후에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표면 위로 부상을 해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네, 과정을 상세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우리 언론도 이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언론은 사드의 배치가 이제 우리의 국방 자주를 위해서 아주 당연한 조치라는 국방부 입장을 보도하면서 사드의 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안보 국익만이 를 생각을 해야지 주변국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문가의 입장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1시간 안에 주한 미군 기지를 이제 초토화시킬 거다 하는 이 중국 인민군 기관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진영에 있어서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네.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이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경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의 레이더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 인체에 끼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물망이 오르고 있는 몇 개의 지역 자치단체의 장들이 사드가 자기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언론사별로 보도 기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관련 논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드가 가진 어떤 전략적 효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배치했을 때 국가가 얻는 어떤 실익 이런 측면을 분석해서 보도하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국들의 입장을 중계방송하듯이 이렇게 보도하는 전달하는 데 이제 그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사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뭐 확실한 것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의 배치를 주장하는 보수 언론은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 사드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현재의 사드로는
북한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어느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지 북한 핵 위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보수 언론은 사드의 성능을 좀 과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짚어야 될 문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벌이는 여러 패권 경쟁 국면에서 아주 주요한 전략 수단의 하나이고 미국과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2월 23일 날 중국의 왕이 부장이 이제 방미를 앞두고서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의 사드 공식 그 협상이 이제 재개될 거라고 개시될 거라고 이제 그 예정이 됐었는데 그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1시간을 앞두고 바로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사드가 우리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는 진보 언론에서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에서 이제 핵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핵전쟁이 발발할 때 중국이 이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미군 기지를 이제 미사일로 공격할 거고 그러면은 한국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역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핵전쟁이라는 아주 엄청난 위험을 좀 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배치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전쟁 위협이 실제적으로 높아진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네, 앞으로 관련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번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때도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가 좀 색다른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핵 위협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은 이제 미국의 핵 우산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있는데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설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 공격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지 않게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보여준 것은 북한의 핵무기 운반 능력이 상당히 진화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북한이 이제 마지막 남은 대기권의 탄두를 재진입시키는 기술만 완성시킨다면 미국의 서부 지역을 공격할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인지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이제 대북 정책이 상당히 일관적이지 못했는데 정권에 따라서 막 바뀌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서 대북 정책의 노선을 좀 확정적이고 명쾌하고 일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만큼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온적인 대북 정책을 폈었는데 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은 이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 집단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주변국의 입장을 단순히 중계 보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에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좀 더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port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onsultations.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t has been very constructive. The reason the consultation is taking place is because of the provocative actions of North Korea. If we can get to denuclearization, there's no need to deploy THAAD. China hopes that the relevant parties
will not take any action that might heighten tension on the peninsula.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